수년 동안 아무도 베르크호프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3제국의 가장 은밀한 관계는 검열, 선전, 그리고 침묵의 겹겹이 쌓인 채 조심스럽게 은폐되었습니다. 암호화된 의료 처방전, 가로챈 편지, 미공개 사진 등 흩어진 단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단순히 독재자의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 영향력, 그리고 히틀러와의 친밀한 대화는 1945년 히틀러와 함께 묻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드러난 문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문서들은 실제로 무엇을 드러내는가, 나치 정권에서 어떤 성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증인들이 침묵을 선택했는가. 숨겨진 총통, 히틀러의 금지된 친밀함. 1945년 터 모렐 박사에게서 압수된 진료 기록에는 제3제국의 가장 불안한 비밀 중 하나를 드러내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적인 처방과 통상적인 진단 중에는 총통이 점점 더 자주 요구했던 비정상적인 성생활 관련 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가 포함됩니다. 완곡한 의학 용어로 작성되었지만 이 문서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성적 취향이 매우 비정상적인 패턴에 따라 작동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에바 브라운에게서 만족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의 젊은 시절 친구였던 아우구스트 쿠비체크는 수십 년 후 린츠에서 함께 보낸 청소년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폭로하며 증언했습니다. 강박적인 자위 행위와 광적인 독신 생활이 번갈아 나타나는 시기, 조카딸 켈리, 라우발처럼 얻기 힘든 여성에 대한 성적 집착, 그리고 또래 여성과 정상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무능력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그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졌는데, 그는 개인적인 성적 기능 장애를 대중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독일에만 전념하는 정치적 독신주의 전략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대중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승화시키는 데 익숙해진 진정으로 문제가 있는 성싱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공개적인 부인은 그의 정치적 매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고, 개인적 억압을 집단적 매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은둔적인 지도자를 구원하는 것을 꿈꾸던 독일 여성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이러한 기능장애 심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다. 17살이었던 그녀는 불리한 비교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적 경험이 전무했다. 그녀의 극단적인 젊음은 히틀러식 선교를 특징 짓는 절대적 지배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켰지만, 겉보기에 순수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신경증을 드러내는 이상적인 스크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형성된 역학관계는 13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히틀러는 간헐적이지만 강렬한 관심을 보이며 버려짐과 화해의 악순환을 만들어냈고, 이는 에바에게 병적인 정서적 의존을 불러일으켰다. 에바는 점점 더 절박해지는 유혹 전략으로 대응했는데, 히틀러는 이를 불안감이 아닌 그녀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대한 확인으로 해석했다. 하인리히 호프만은 1946년 신문에서 에바가 히틀러의 성적 취향에서 매우 불안한 측면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호프만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그의 간접적인 언급은 히틀러의 성적 행동이 굴욕, 고통, 그리고 파트너가 감정적으로 자신을 파괴할 의지를 가져야 하는 절대적 통제에 대한 환상에 집중되었다고 묘사한 미넨 매춘부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OSS가 월터 랭거 박사에게 의뢰한 정신과 분석에는 증언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도마조이즘적 요소, 합의에 의한 강간에 대한 환상, 그리고 히틀러가 인종 정화와 연관지었던 체액에 대한 집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위에는 특정한 성적 파트너가 필요했다. 젊고 순종적이며 비하적인 역할을 기꺼이 감수하고 전적으로 그의 승인에 의존하는 파트너 말이다. 에바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체계적인 성적 학대에서 비롯된 복합 트라우마 증후군으로 규정하는 증상을 보였다.
그녀의 단편적인 일기에는 히틀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녀가 해야 했던 특별한 게임, 그녀를 육체적,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만든 공연, 그리고 모렐이 원인을 밝히지 않고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필요했던 회복 기간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들의 개인 공간의 건축적 배치는 이러한 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별도의 침실 외에도 이동식 거울, 조절 가능한 조명, 특정 가구, 그리고 목록이 개인적인 오락을 위한 특수 장비로 분류하는 장비들을 갖춘 특별 영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방은 베르크호프의 어떤 공식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에백에 붙인 별명은 그녀의 기분에 따라 그녀가 해야 할 다양한 성적 역할을 암시하는 코드로 작용했습니다. 하시는 순수함을 타락시킨다는 환상을 충족시키는 유아적 행동을 유발했습니다. 샤치는 처벌과 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신체적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샤펄은 특정 의상과 모의 강간 장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게르트루트 바이스커는 에바가 방문 당시의 필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세련된 성인 여성에서 연약한 아이로, 우아한 여주인에서 성노예로, 지적인 동반자에서 육체적 만족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신은 피상적인 연기가 아니라 구조적 정체성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깊은 심리적 분열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1971년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바의 친밀함에 대해 가장 명확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야간에 매우 충격적이라고 묘사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이념적 분석보다 히틀러의 정치적 성격을 더 잘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에바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타락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바와 뮌헨 산부인과 의사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에는 일반적인 성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신체적 외상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설명은 임상 용어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내상, 원인 불명의 멍, 그리고 당시 실험적 치료로 간주되었던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재발성 감염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히틀러와 장기간 동거한 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시간적 분리 양상은 에바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외상의 심각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랜 기간의 소원함은 기록상 사생활 관련 합병증으로 묘사되는 치료를 위한 은밀한 입원과 맞물려 있었다. 모렐은 이러한 가정 내 응급 상황을 기록에 손상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13년간의 활발한 성관계 동안 임신이 없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결정 때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에 따르면 에바는 1934년 내상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외과적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렐은 이 수술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예방적 복부 수술이라는 명분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브에게서 자신의 정신병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완벽한 성적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굴욕을 특권으로, 점진적인 자기 파괴를 탁월한 헌신의 증거로 해석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히틀러가 절대적 통제에 대한 환상을 실험하는 사설 실험실과 같았고 그는 이를 훗날 전체 인구를 상대로 대량 학살이라는 규모로 적용했습니다. 이 커플의 기능 장애적인 성생활은 나치 이념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치 이념의 가장 은밀한 표현이었다. 홀로코스트를 특징 짓는 지배, 비인간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말살의 역학이 그들의 침실 안에서도 축소되어 나타났다. 에바는 권력자의 우연한 희생자가 아니라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인간에게 적용할 체계적인 살상 기술을 완성해 놓은 살아있는 실험실이었다. 히틀러와 함께한 그녀의 마지막 죽음은 상호 파멸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의 논리적인 종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1929년에 시작되어 베를린 벙커의 청산가리에서 절정에 달했던 성적 자기 파고의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살은 처음부터 13년간 외과적 정밀함으로 가해진 정교한 형태의 친밀한 폭력이었던 관계의 마지막 절정이었습니다. 에바 브라운, 독재자를 유혹한 10대. 1925년부터 뮌헨에 보관되어 온 에바 안나 파울라 브라운의 학교 의료 기록에는 현대 심리학에서 해리성 성향을 지닌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진단할 만한 전조 증상을 보인 13세 소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녀원 수녀들은 취약한 여성 동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종, 운동 중 과시 행위, 그리고 남성 권위자에 대한 의도적인 유혹으로 규정되는 행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평범한 10대의 장난이 아니라 조숙하고 전략적으로 조종하는 성적 본능의 초기 발현이었다. 에바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이 사회적 특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유혹 기법을 개발했다. 그녀의 성적 조숙함은 젊은 여성들에게 공식적인 권위가 부족했던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권력의 도구로 기능했다. 슈바빙 가문의 집은 이러한 병리 현상의 발달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브라운은 자유주의적 가톨릭 신자였으나 민족주의적 권위주의로 전환하여 나치즘에 대한 그의 향후 동조를 예고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억압적인 종교성을 체현하며 죄를 강박적으로 성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불가능한 여성적 순수성을 설파했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와 모성 억압의 이러한 결합은 에바의 성격을 반항적인 범죄와 도덕적 인정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 사이에서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신바흐 기숙학교의 징계 기록에는 그녀의 성격이 히틀러와의 성인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녀원장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강박적인 자위 행위, 동료 학생들끼리 밤에 벌이는 섹스 게임, 그리고 수녀들이 지배와 복종의 요소가 섞인 부부행위 모방이라고 묘사한 행동들을 기록했습니다. 1987년에 발견된 에바의 이 시기 사적인 서신들은 교수, 성직자, 정치인 등 권위 있는 남성들에 대한 정교한 환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환상에는 강압, 체벌 그리고 히틀러와의 미래 관계에서 그녀가 겪게 될 역동성을 예견하는 완전한 굴복이라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사춘기 시절의 낭만적 환상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적 종속을 정교하게 묘사한 것이었다. 당시 가톨릭 성교육은 여성의 선교는 오로지 남성의 봉사와 출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성적 쾌락은 대죄에 해당하고 여성의 성취는 오로지 부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러한 계율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발전시켜 자기 부정을 남성 파트너에 대한 심리적 권력의 원천으로 변질시켰습니다. 1929년 기숙학교를 떠난 것은 독일을 강타한 경제 위기와 맞물렸습니다. 에바는 같은 계층의 젊은 여성들이 흔히 겪는 제한된 선택지, 즉 당장의 결혼, 임시직 혹은 절박한 재정적 독립 추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호프만의 사진 스튜디오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이 결정적인 직업적 이점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전략적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하인리히 호프만은 단순한 고용주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특화된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에바는 남성의 성격을 분석하고 특정한 성적 환상을 파악하며 특정 정치적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형성하는 정교한 기법을 익혔습니다. 호프만은 사실상 나치 엘리트를 위한 지적, 호위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에바와 히틀러의 첫 만남은 수년간의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총통의 성적 취향을 연구해온 호프만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히틀러는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적이며 도덕적 의심 없이 극도로 복종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을 수 있는 아주 어린 여성들에게 특히 매력을 느꼈다. 에바는 이러한 프로필에 완벽하게 부합했지만 이전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경박함의 가면 아래 숨겨진 정교하고 교묘한 지능, 필요에 따라 개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변화 능력, 그리고 히틀러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개인적인 야망을 지녔습니다.
첫 만남 이후 몇 달 동안 에바의 유혹 작전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간단한 암호로 쓰인 그녀의 1930년 일기에는 히틀러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상세한 분석, 다양한 접근 전략 실험, 그리고 결과에 따른 계산된 행동 조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연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복 작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신체적 변화 역시 특정한 목표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상을 바꾸고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을 택했으며 히틀러의 보호 본능과 소유욕을 일깨우는 몸짓과 말투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니라 대상의 심리적 선호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첫 선물들은 두 사람의 상호 매력이 지닌 불편한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히틀러는 전통적인 보석이나 꽃 대신 특정한 의미를 지닌 물건들을 선물했습니다. 미래 훈련을 위한 가죽 목줄, 개복종 훈련에 대한 책자, 그리고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어린이 모델들의 사진들이었죠. 이러한 선물들은 점진적인 성훈련에 역학에 기반한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에바가 나치 서클에 처음 초대된 것은 1931년 히틀러가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괴벨스는 일기에 히틀러가 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 쇠약 직전에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바의 존재는 즉각적인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주된 기능이 치료적 기능, 즉 특정 성적 신경증에 대한 투사적 대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932년 자살 시도는 전통적으로 낭만적인 절박함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의학적 증거는 더 복잡한 동기를 시사합니다. 자해한 상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없이 극적인 출혈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외과적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히틀러에게 죄책감과 정서적 의존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된, 계산된 조작 행위였으며 파괴적인 효과를 낸 전략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반응은 그의 성적 정신병리의 근본적인 측면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바의 정신적 불안정성에 경각심을 느끼기는커녕 그는 그 행동을 자신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호프만에게 에바가 자신이 모든 여성에게 기대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13년 후 베를린 벙커에서 절정에 달하는 전례를 남겼다. 자살 시도 이후 에바의 변화는 극적이고 전략적이었다. 그녀는 모든 개인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히틀러에게 완전히 복종했으며 관찰자들이 인간 애완동물이라고 묘사한 성격을 발달시켰다. 재미를 원할 때는 장난기 넘치고 차분함을 원할 때는 침묵하며 상대방의 감정적 요구 없이도 성적으로 기꺼이 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니라 정교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였다. 에바는 히틀러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파트너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그녀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전략으로 자신을 대상화하는 의식적인 설계자였다. 1933년 말 에바는 야심찬 사진 조수에서 신흥 독재자의 이상적인 성적 파트너로의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심리적 욕구를 완벽하게 반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든 개인의 정체성을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변신은 그녀를 제3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권력이 점점 더 파괴적인 남성적 환상의 충족을 통해서만 작동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비밀의 요새 베르크호프의 숨겨진 삶. 베르크호프의 기밀 해제된 건축 도면에는 공식 기록에는 언급되지 않은 지하시설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주 거주지와 특정 기능을 위해 설계된 부속 건물을 연결하는 터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민감한 자료를 현상하는 사진 현상실, 특수장비를 갖춘 영사실, 그리고 문서에서 완곡하게 특별 손님을 위한 아파트라고 부르는 음향 감시 장치가 설치된 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는 베르크호프를 알프스의 주거지보다 더 복잡한 곳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절대적인 비밀이 요구되는 활동들을 위한 운영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에바는 이 시스템을 사무적인 효율성으로 관리하며 일정을 조정하고 전문 인력을 관리하고 비밀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전문 기술을 훈련받은 SS 강사들이 감독하는 체력 단련 세션으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적인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신체 단련을 포함했습니다. 극한의 유연성 향상, 통증 저항력 향상,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퍼포먼스 활동을 위한 컨디셔닝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사들은 매달 평가를 기록하여 모렐의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베르크호프 직원들은 가장 위험한 활동에 대한 지식 수준을 반영하는 접근 계층 구조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바깥쪽 그룹은 에바나 히틀러와 접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정원과 구조물을 관리했습니다. 가운데 그룹은 접근이 제한적인 가정부로 구성되어 극비 유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10명 미만의 안쪽 그룹은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민감한 작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핵심 세력 구성원들은 도청에 노출되지 않고 사적인 활동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언어적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총통은 지리 문서를 연구한다는 말은 방해받지 않는 친밀한 만남을 의미했습니다. 브라운 양은 의례복을 선택한다는 말은 특정 물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성행위를 위한 준비를 의미했습니다. 교육자료 검토는 전문 포르노 콘텐츠 시청을 의미했습니다. 식사는 에바의 성적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식단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신체 조절과 개인 정화를 위해 엄격한 채식주의를 고수했지만 에바는 모렐이 개발한 메뉴를 먹었는데 그 메뉴에는 발트 해산굴, 자극제가 첨가된 초콜릿, 그리고 선교과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허브 추출물이 첨가된 와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양 기록은 다양한 음식 조합이 에바의 기분과 준비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렐은 특정 음식 섭취와 성기능 사이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발전시켜 계획된 친밀감의 요구에 따라 식단을 끊임없이 조절했습니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의학적 접근 방식은 나치 정권의 모든 측면을 특징짓는 실험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저녁 모임은 에바가 나치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위해 마련한 티 파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들은 에바가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첩보작전의 성격을 띄었고 이후 정치적 조작을 위해 히틀러와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우아한 사교 모임으로 위장한 상호 감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조직적인 약탈을 통해 얻은 경제적 권력을 정교하게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에바는 추방된 유대인 가족에게서 압수한 보석을 전시하고 점령 국가에서 훔친 천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조직적인 약탈을 통해 얻은 이국적인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단 학살의 물질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저녁 오락 프로그램으로는 정치 선전과 노골적인 에로틱한 내용을 결합한 특별 제작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성적 지배 장면과 나치 상징주의를 혼합한 독특한 영화 제작에 자금을 지원하여 개인적 흥분과 세뇌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이념적 포르노그래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바는 이 컬렉션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며 히틀러의 심리 상태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자료를 선정했습니다. 군사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파괴와 희생을 강조하는 영화를 선택했고 승리의 시기에는 절대적인 지배와 적의 굴욕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호했습니다. 히틀러의 심리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계산된 시각적 자극을 통해 그의 감정 상태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념 행사는 나치 사회 생활의 매우 뒤틀린 측면들을 드러냈습니다. 에바는 가정부들이 수감자 고문 장면을 재현하는 연극 공연, 특수 효과를 활용한 모의 처형, 그리고 상징적인 폭력 행위로 절정에 달하는 적대 지도자들의 성적 패러디를 포함한 테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은 극심한 잔혹 행위가 점차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바가 이 축하 행사에서 받은 선물들은 유대인 추방 기간 동안 압수된 물품들에서 나온 것이었다. 각 물건에는 가족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에바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병적인 매혹감에 사로잡혀 꼼꼼하게 조사했다.
그녀는 도난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싶어 했는데 압수된 물건들을 사용할 때 더 큰 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녁 운동 루틴은 신체 단련과 통증 조절에 중점을 둔 동양 무술, 나치 상징주의를 활용하여 성적 굴복을 표현하는 해석 무용, 그리고 극도의 성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된 요가 등 특수 기술 훈련을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에바의 진행 상황을 힘러에게 직접 보고하는 전문가들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매일 알프스 산길을 걷는 것은 히틀러와 에바 사이의 비밀스러운 소통 수단이었다. 이 여행 동안 히틀러는 에바에게 군사작전 박멸 계획,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했고, 에바는 이를 나중에 가정 계획에 반영했다. 알프스의 경치는 감시받는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토론을 위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했다. 에바는 히틀러의 기분과 특정 정치 및 군사 사건의 상관관계를 기록하는 암호화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작전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그의 성적 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동부 전선의 소식이 파괴적일 때 그녀는 히틀러가 군사적 좌절감을 보상하기 위해 극도의 통제와 지배를 강조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윈터스는 강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심리적 역학관계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집단의 모든 긴장이 제한된 공간에 집중되었다. 에바는 며칠 동안 지속된 은밀한 축제를 조직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 간의 성적 경쟁, 점령지에서 압수한 물품 전시,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입회 의식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타협하여 침묵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외국인 손님들은 에바가 고안한 점진적 통합 절차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만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타협적인 대화, 공연,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교관, 사업가, 예술가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권의 협력자가 되는 상황에 점차 연루되었습니다. 이바의 개인 서재에는 성심리학, 지배기술, 고문의 역사, 그리고 에로틱 문학에 관한 200권이 넘는 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히틀러의 심리적 욕구를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녀는 점점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환상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말기, 히틀러가 군본부에 자주 부재하던 시절, 에바는 퇴폐적인 사치와 종말론적 대비가 뒤섞인 소우주에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일상, 오락, 그리고 사교 관계에 대한 그녀의 결정은 국내 행정에 적용되는 전체주의 논리를 완전히 체득한 그녀의 사고방식을 반영했고, 완벽한 나치 국가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냈다. 친밀한 선전, 에바 브라운의 시각적 아카이브. 베르크호프에서 압수된 기술 자료에 따르면 에바 브라운은 당시 10만 마르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영화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이카 카메라는 은밀한 촬영에 특화되어 있었고, 야간 촬영을 위한 전문 조명 시스템, 즉시 현상 가능한 화학 실험실, 그리고 베를린의 상업 스튜디오에 필적하는 편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투자는 아마추어 오락을 넘어선 체계적인 기록 프로젝트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스미소니언 전문가들의 기술 분석 결과 고도의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촬영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잡한 영화적 관점 활용, 특정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한 정교한 자연광 조작, 그리고 시각 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내러티브 편집 기법 등이 그것입니다. 에바는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문 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하인리히 호프만은 뮌헨에서 비밀 시각 선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치적 목적의 이미지 조작 전문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1963년에 발견된 이 기관의 문서에는 에바가 1930년에서 1932년 사이에 특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교육 과정에는 대중심리학, 대안적 서사 구축, 그리고 국내 기록을 통해 권위자를 인간화하는 기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바의 녹음은 여러 단계의 정교한 선전 기법을 동시에 활용했습니다. 겉보기에 즉흥적인 그녀의 영상들은 나치 권력의 자비로운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된 대본을 따랐습니다. 히틀러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할 때는 자비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가족 축하 행사를 녹화할 때는 번영하고 인간적인 정권의 시각적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션들의 개요는 에바의 일기에 있는 여백 메모를 통해 재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러티브 목표, 필요한 시각적 요소, 전달해야 할 감정적 메시지, 그리고 히틀러의 출연 가능 시간과 최적의 조명 조건을 조율하는 제작 일정 등 철저한 사전 계획이 드러납니다. 각 녹음은 아마추어 활동으로 위장한 전문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료의 상업적 배포는 에바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상당한 수입을 창출했고, 이는 제국의 공식 보조금과는 별개로 그녀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호프만은 엄선된 사진들을 국제출판사의 연봉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며 사적인 친밀감을 수익성 높은 선전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사용된 편집 기법은 영화적 서사에 대한 그의 심도 있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에바는 몽타주를 사용하여 특정한 감정적 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숭고한 풍경 속 히틀러의 이미지와 미소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번갈아 배치하고 풍요로운 가정의 모습과 독일의 역사적 운명을 상징하는 장면들을 배치했으며 개인적인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들과 절대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미묘한 언급들을 병치했습니다. 그녀의 기록 보관소에는 정권의 범죄적 측면을 기록한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개 배포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학살 정책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회의, 유대인 희생자에게서 훔친 전리품이 전시되는 축하 행사, 그리고 히틀러가 강제 수용소 사진을 보며 연설을 연습하고 자신의 말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비공개 리허설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녹음 자료는 에바가 정권의 범죄에 대해 자세하고 직접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영화는 동부 특수작전, 최종 해결책 계획, 그리고 인종 청소 방법에 대한 논의 등 집단 학살 기록에 대한 의식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그녀의 영화에서 여러 겹의 화학적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바는 특정 감정과 연관된 색상을 강조하기 위해 색채 변화를 활용했습니다. 가정적인 평온함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파란색을 강조하고 정치적 격정이 느껴지는 장면에서는 붉은색을 진하게 표현했으며 고대 독일 전통을 연상시키기 위해 녹색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는 사진 화학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베르크호프 지하 실험실에서 발견된 특수 장비에는 다중 과다 노출을 통해 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 효과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빛나는 후광에 둘러싸인 모습, 알프스 풍경이 초자연적인 느낌을 주는 모습, 나치의 상징이 자연 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우주의 예정을 암시하는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동시에 에바는 자신이 주연을 맡은 해로 영화들을 제작했는데 이는 히틀러에게 개인적인 선물로 제공되었습니다. 베를린 벙커의 금고에서 발견된 이 영상들은 지배, 굴욕, 그리고 정치적 상징주의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적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전문적인 조명과 특별히 작곡된 사운드 트랙으로 편집되었으며 당시 상업 영화보다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에바가 설립한 국제 유통망은 전쟁 중 중립국의 개인 수집가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여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를 통해 나치 영토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수 장비와 고급 자재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스위스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계 기록에 따르면 에바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오로지 자신의 사진 작품 상업화를 통해 200만 마르크 이상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재산 덕분에 그녀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기성 산업가와 전통 귀족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부는 전적으로 전체주의 권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침묵의 공범, 홀로코스트에 직면한 에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에바 브라운의 개인 통역가였던 프레다 비스토프의 증언은 1995년까지 기밀로 분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기밀 해제되었을 때 드러났습니다. 바로 에바가 주요 홀로코스트 작전에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스토프는 선서해 에바가 대량 학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된 유대인 희생자들로부터 압수된 재산의 선정과 분배를 적극적으로 조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참여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중 하나는 나치 약탈의 미적 표준화에 그녀가 기여한 부분입니다. 2003년 독일 연방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에바 브라운은 알베르트 슈페어가 조직한 비공식 위원회에 참여하여 압수된 예술 작품 중 어떤 작품을 제국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지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베르크호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유대교 박물관, 유대교 회당, 그리고 가족 소장품에서 가져온 문화재의 독일적 순수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바의 친필 메모는 압수된 미술품 카탈로그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 카탈로그는 나중에 린츠로 보내져 총통 박물관 건립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특정 작품의 상징적 적절성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유대인 여성 초상화는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되지만 예술적 퇴보 분석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표현되어 단순한 물질적 공모를 넘어 깊은 이념적 내면화를 드러냈습니다. 2011년 비엔나 유대인 박물관의 조사 결과 에바 브라운의 개인 소장품 중 도자기와 테피스트리 등 여러 점이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의 게슈타포가 주최한 비공개 경매에서 취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매는 유대인 재산 재분배 시스템의 일환으로 브라운 장교의 아내, 그리고 나치당 NSDAP 간부들과 같은 구매자들이 값비싼 물건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명과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물품들을 세탁하고 물품의 범죄적 출처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학살 수용소 지휘관들과의 정기적인 서신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간단한 암호를 사용하여 귀중품을 개인 거주지로 운송하도록 조정했습니다. 1960년대 연구자들이 해독한 이 서신에는 빈의 지식인 가문에서 온 악기, 암스테르담의 젊은 부부가 보낸 보석, 크라쿠프의 대학 교수들의 완전한 도서관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압수된 재산의 그림 목록을 작성하여 지리적 기원, 금전적 가치, 그리고 원소유주의 상세한 이력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추방된 가족들의 사진과 그들의 소지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 에바가 피해자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특정 전리품을 골라내는 섬뜩한 갤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거주지에 대한 회계 기록에는 제국 몰수국으로부터 문화평가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지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은 교양 있는 나치 지도자들과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아온 예술품, 골동품, 그리고 사치품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미적 지식을 활용하여 약탈된 유물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유물을 가려냈습니다. 군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운송장에는 아우슈비츠, 부엔발트, 베르겐벨젠, 그리고 다른 학살 시설에서 베르크호프에 매주 도착하는 특별 소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포들은 작은 물건부터 가구, 악기, 그리고 에바가 직접 개발한 분류 체계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 전체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부분적인 목록을 통해 재구성된 그녀의 개인 서재에는 처형된 유대인 지식인들에게서 압수된 1200권이 넘는 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 권에는 교수, 작가, 의사, 예술가 등 원래 소유자를 나타내는 서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 책들을 체계적으로 읽으며 여백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주석에는 희생자들의 삶이 중단된 모습에 대한 병적인 매혹이 드러났습니다. 에바의 개인 일기에는 점령지에서 자행된 정화 작전에 대한 노골적이고 기념적인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1942년 7월 15일자 일기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폴란드에서 상자 5개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바르샤바 콘서트 아티스트가 만든 웅장한 바이올린이 들어있었습니다.
AH는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손가락이 다시는 독일 음악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기는 이제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에바와 어머니 사이에 오간 가족 서신에는 브라운 가족 전체에 혜택을 준 유대인 재산 재분배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브라운 가족에게 특정 선물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친구들에게는 추가 물품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는 대량 학살에 대한 지식과 그 혜택에 대한 참여가 가족 전체에게 체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역사적 전리품을 분류하고 의례적으로 전시하는 등의 일상이 묘사되었습니다. 에바는 엄선된 손님들이 새로 압수된 물건들을 살펴보고 살해된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 보물들을 소유했던 불순한 사람들을 제거한 것을 기념하는 목록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바의 처남인 헤르만 페겔라인은 1945년 연합군 신문 당시 에바가 작전 결정에 관여했던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페겔라인에 따르면 에바는 점령지에서 열리는 특수작전계획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학살 대상으로 지정된 다양한 유대인 공동체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바의 영상에는 공식 문서에 인구처리센터로 명시된 시설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묘사하지 않지만 대량 학살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추방자들을 실은 열차 행렬, 압수된 재산으로 가득 찬 창고, 그리고 도난품의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 서신에 대한 화학 분석 결과 특정 열이 가해져야만 식별 가능한 특수 잉크가 사용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숨겨진 메시지에는 정규 서신으로는 너무 민감하다고 여겨졌던 홀로코스트의 운영 측면, 즉 여러 수용소의 효율성 평가, 압수 절차 최적화 방안, 그리고 잠재적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희생자 분배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모렐이 보관한 의료 기록에는 특수 활동과 관련된 신경 긴장에 대한 치료 기록이 있었는데, 이 긴장은 점령지 시설 방문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도덕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바는 절차가 너무 느리고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약탈이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걱정했습니다. 내부 서클 내 회의에 일부 보존된 회의록은 에바가 인종 정치에 대한 토론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미적 관점을 제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어떤 유형의 예술품을 보존할 것인지, 압수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떤 물건이 미래의 제국 박물관에 보존할 만큼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압수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던 생존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귀중한 물품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직접 감독했던 우아한 금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을 사진과 비교해보면 에바가 학살 시설에 직접 상주해야 하는 약탈 작전에 직접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에바는 범죄 연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파기하고 증거를 훼손할 소지를 없애고 자신에게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증인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은폐 공작은 그녀의 활동이 범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사가 예상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친척들에게 제공한 지시사항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삭제한 위조된 전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고한 희생자로 묘사하고 정권의 범죄를 알지 못하며 오로지 자선적인 문화 활동에만 헌신하는 대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정 전략은 수십 년 동안 제3제국 초기 역사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0년대에 기밀이 해제된 문서들은 에바가 조직적인 약탈로 얻은 수익을 중립국에 예치한 비밀 은행 계좌를 폭로했습니다. 스위스 중개인을 통해 관리된 이 계좌에는 조직적인 대량 학살을 통해 직접 얻은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홀로코스트에 있어 주변적인 공범이 아니라 수동적인 협력을 넘어 직접적인 책임에 이르는 핵심적인 참여자였다. 그녀의 참여는 체계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나치 정권의 주요 전범 중 한 명으로 꼽혔는데 은밀한 경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다른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책임 못지않게 파괴적이었다. 마지막 협정, 제국의 몰락과 함께한 결혼식. KGB 기록 보관소에 의해 기밀 해제된 1945년 4월 총통 벙커에서 녹음된 대화 전문은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와 함께하기로 한 결정이 낭만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녀가 수개월 동안 쌓은 치밀한 생존 전략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벙커 건설 당시 침투된 소련의 도청 장치는 제3제국의 마지막 순간을 놀라운 정확도로 포착했습니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 중 하나는 히틀러가 가장 충성스러운 협력자들을 위해 마지막 작별 만찬을 마련하려 했던 사건인데 그 중심에는 에바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22일 군사적 붕괴가 한창이던 시절 히틀러는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최고급 은식기로 정식 만찬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바는 으깬 감자, 아스파라거스, 비스킷, 레드와인으로 구성된 메뉴를 선정하는 책임을 맡았고 생일 선물로 예약해둔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고집했습니다. 만찬 내내 에바는 마치 평범한 사교 모임인 것처럼 활기차게 개인적인 일화를 들려주고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은 그녀의 행동이 아무리 전쟁 경험이 풍부한 장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에바가 히틀러가 예고 없이 자신의 개인실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의 다른 측근들과 달리 그녀는 군사적 논의 중에도 모든 접근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는 내부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마르틴 보르만과 요제프 괴벨스는 은밀히 그녀의 접근이 통솔력을 흐트러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충성심과 정서적 안정의 상징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를 고집했습니다. 한편 히틀러의 시종 하인츠 링게의 개인 메모에는 에바가 총통과 함께 보낸 시절의 사진들을 엄선하여 앨범에 담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진에는 베르크호프에서의 가정생활, 오버잘츠베르크 여행, 그리고 정치활동 당시의 개인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앨범은 가방에 밀봉되어 오토 귄시에게 전달되었으며 사망시를 대비하여 보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녹음된 자료에 따르면 에바는 1944년에서 1945년 겨울 동안 중개인을 통해 소련 요원들과 비밀 접촉을 맺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히틀러와 함께 고의로 체포되어 연합군의 주요 증인이 되는 것이었지 함께 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나치 지도자들을 연루시킨 증거를 포함하여 정권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문서를 작성하여 독점 정보를 통해 관용을 협상하고자 했다. 4월 그녀가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외부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어 소련 중계진과의 연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계획된 항복을 조율할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갇혔습니다. 치명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도망칠 수 없었고 연합군 연락책과 연락할 수 없었으며 히틀러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그와 동행해야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에바와 마그다 괴벨스가 공동 자살을 제외한 절박한 대안을 모색했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그다는 베를린 하수도와 연결된 서비스 터널을 이용하여 탈출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에바는 역사적 증인으로서 자신의 가치가 히틀러의 최후 순간을 끝까지 기록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대안들을 거부했습니다. 히틀러와 에바가 마지막 날들에 나눈 대화는 전통적인 서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학관계를 드러낸다. 에바는 낭만적인 애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에게 특정 범죄에 대한 자세한 자백을 기록하도록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녀는 마지막 친밀한 순간들을 낭만적인 대화로 위장한 신문으로 변질시켰다. 벙커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혼인증명서에는 이후 증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개인 재산 상속, 사진 기록 보관소 관리, 그리고 자신이 사망한 후 연합군 당국의 특정 문서를 이관하는 데 대한 명시적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바는 며칠 전 예식이 거행된 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결혼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1967년에 발견된 이 영상은 에바가 예식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래의 역사적 참고 자료를 위해 모든 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의 결혼식조차도 정보 작전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증인들은 에바가 결혼 후 몇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인용되던 간단한 문서보다 훨씬 더 자세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유언장에는 전쟁 범죄 연루에 대한 자세한 자백, 약탈 재산에 대한 철저한 목록, 그리고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목격했던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녹취록에 따르면 히틀러는 에바가 소련 요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에바는 자신의 충성심은 항상 역사적 보존에 있었을 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정권에 대한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개별 지도자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자신에게 투여하려던 청산가리 캡슐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동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캡슐에는 반역죄에 대한 처벌로 장기간의 고통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느리게 작용하는 독극물 혼합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에바가 폭로된 불충실의 대가로 고통스럽게 죽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에바는 이러한 가능성을 예상하고 직접 연락을 통해 진짜 캡슐을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그녀가 히틀러의 배신을 알아차리고 계획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순간이 담겨 있으며 자신의 죽음의 상황과 시점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회의록은 에바가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무고한 가족과 협력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서를 파기하는 동시에 정권의 주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신중하게 보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자살은 이후 역사 연구를 위해 어떤 정보가 살아남을지 통제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였습니다. 그가 그녀의 시신 처리에 대해 남긴 지시에는 향후 법의학적 신원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보존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치과 표본 보존 및 현장 사진 촬영 등 여러 절차를 따르기 위해 벙커 직원들과 비밀리에 협력했습니다. 소련 기록에 따르면 NKVD 요원들은 에바가 특별히 준비한 자료들을 실제로 회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밀 문서 사진이 담긴 마이크로필름, 위협적인 대화 녹음,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범죄에 대한 서면 증언 등이 그것이다. 이 증거는 이후 나치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법의학적 조사 결과 에바는 청산가리 외에도 여러 물질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성제와 진통제가 혼합된 이 물질들은 평소보다 의식을 더 오래 유지시켜 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최종 증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바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의 진위가 확인되었지만 추가적인 유기 물질이 발견되어 그녀의 임종 당시 특수 종이에 적힌 문서를 섭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적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된 특정 증거들을 파기했습니다. 조사 마지막 순간에 작성되어 1989년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이 편지들은 그가 비밀 접촉을 통해 알게 된 연합국 소속 연구원들에게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숨겨진 파일, 비밀 은행 계좌, 그리고 추가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자들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사후 전략에는 자신의 주장이 미래의 나치 역사학에 영향을 미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각 독자층에 맞춰 다양한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소련 연구자들을 위한 증언, 미국 당국자들을 위한 증언, 그리고 학계 역사가들을 위한 증언 등 각 증언은 독자들의 특정 관심사에 맞춰 구성되었습니다. 그가 보존한 문서에는 사업가,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영향력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장소에 숨겨진 자료들을 통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사후 폭로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낭만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불멸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면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역사적 서사를 통제하려는 전략의 완성을 의미했으며 그녀가 해석한 사건들이 현대사에서 가장 범죄적인 정권에 대한 이후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